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에서 전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투 중 하나, 전라도를 지키기 위해 벌어졌던 한산대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전투여서 살수대첩, 귀주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해전이죠. 한산대첩은 1592년에 벌어졌던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전투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이 대규모로 쳐들어왔고 다행히 조선은 이를 막아내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정말 까딱하면 일본에게 먹힐 상황이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게 해준 임진왜란 최고의 승전보 중 하나가 바로 한산대첩입니다. 오늘은 이런 한산대첩에 대해 알아보면서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 그리고 왜 한산대첩이 그토록 가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때는 1592년 음력 4월 13일, 평화로웠던 조선 땅에 일본군이 들이닥칩니다. 일본군이 무려 28만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온 것이죠.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조선을 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을 이룩하자 자신감이 탱천하여 중국을 정벌하고자 하는 과대망상에 빠졌고, 중국 가는 길목인 조선에다가 전쟁을 일으킨 것인데, 이에 조선 조정은 깜짝 놀랐죠. 사실 조선도 왜군이 쳐들어올 것은 알고 대비는 해두었지만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침공해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침략한다는 시그널을 계속 드러내왔으나 조선 국왕 선조는 일본군을 얕잡아보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조선은 당시 계속된 태평성세로 국방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서 조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 결과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조선군은 부산을 점령당한 것을 시작으로 개전 20일 만에 한양까지 함락되었죠. 선조는 수도를 버리고 피난을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왕이 부랴부랴 도망갈 정도로 빠르게 진군한 일본군은 그만큼 속도로 밀어붙였는데, 애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적은 속전속결로 일본군은 중국 정벌이 최종 목표이고 조선은 부수적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반도를 최대한 빠르게 장악하기 위해 이렇게 속히 작전을 실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양에 일본군이 들어오고 이제는 선조가 피신해 있는 북쪽까지 북진할 일만 남아서 조선의 존망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선에게 희망의 불씨라고는 아직 일본군이 전라도에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속전속결 전략 때문에 일본군이 전라도 같은 측면을 무시하고 계속 서울로만 향한 탓이었죠. 하지만 1592년 여름이 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군은 이 전라도를 드디어 노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전라도는 조선에게나 일본에게나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던 게, 전라도는 아주 풍족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곳을 먹는 자는 군량을 얻을 수 있었죠. 때문에 조선군은 여길 뺏기면 군량 조달이 절단나서 나라 멸망 태클을 타게 되고, 일본군이 이곳을 점령하면 여기를 거점으로 맘 놓고 조선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잘 알던 일본군은 수군과 육군을 동시에 동원하는 수륙 병진을 통해 전라도로 향하는데, 일본 육군은 전주성 방면으로, 수군은 여수 방면으로 진격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중 육지 방면은 웅치 이치 전투에서 조선군이 결사적으로 막아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아쉽지만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겠고,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수군입니다. 일본군은 이때 수군을 특히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내서 함선을 100여 척이나 긁어 모아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다에서의 관건은 이 대규모 수군을 상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람 앞에 등불이 된 조선 남쪽 바다, 이제 그들을 막아낼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우리에게는 다행이게도 일본군에게는 재앙이게도 일본군이 향한 그곳에는 엄청난 인물이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었죠. 이순신은 그때에도 이름이 일본군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두 차례에 걸쳐 출동, 옥포해전, 사천해전 등에서 지금까지 114척의 일본군 함선을 격침시켰고 거북선을 활용하면서 조선 수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등 대활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까지 일본군과 정면 대결을 해본 적은 없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순신이 당시까지 이룬 승전들은 모두 소수의 일본군을 색출해서
돌아서 우세한 병력으로 쓸어버리는 습격 전략이었습니다. 즉 이순신은 대함대가 서로 충돌하는 함대 결전을 아직은 치러보지 못한 상태였고, 일본군은 이런 이순신의 한계를 파악, 맞춤형 전략을 짭니다. 바로 이순신에게 함대 결전으로 맞붙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수전의 도 같은 일본군 장수가 수군 지휘를 하여 총 73척의 병력으로 이순신과 정면에서 맞붙기로 했고, 일본 수군은 이순신 함대 코앞인 견내량에 정박하기에 이르죠. 참고로 일본군은 100여 척 넘게 모았지만 수전에 정통하던 와키자카는 자신의 73척 함대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 판단, 독단적으로 출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매우 위협적인 전력이었죠. 100여 척에서 줄었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은 73척인데 반해 조선군은 함선 55척으로 여전히 수적 열세였기 때문이었죠. 이순신은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함대 결전을 적보다 더 적은 함선으로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일 패배라도 한다면 조선은 거의 사실상 끝장이 나는 매우 어깨가 무거운 전투였습니다. 때문에 이순신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만 했는데, 이 전략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던 게, 이기더라도 그냥 이기지 말고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을 여기서 얼마 못 격파하면 곧바로 전열을 추스르고 또다시 전라도로 밀려올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들을 모조리 섬멸해야만 했고, 이순신은 이 모든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전략을 선택해야만 했죠. 그리고 이순신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 유명한 하객진이었습니다. 포위 섬멸의 대명사격인 전략이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함대 결전을 벌여서 적들을 최대한 많이 몰살시킬 수 있었죠. 하객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 영상에서는 부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객진으로 승부를 보기로 한 이순신. 그런데 막 우리의 뇌리에는 하객진이 무적의 전술이었다, 그 엄청난 전술 하나로 일본군을 아예 박살내버렸다 라는 식으로 깊게 박혀있지만, 사실 하객진 전술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실상은 실전에서 써먹기가 되게 까다로운 전략이었기 때문인데, 우선은 하객진은 좁은 곳에서는 못 씁니다. 배를 산계해야 하는 전법이니 넓은 바다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군은 좁디 좁은 견내량이라는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하객진을 구사하면 오히려 아군 판옥선들이 뒤엉켜서 부딪혀버리게 되죠. 따라서 조선군은 큰 바다가 있는 곳인 한산도 앞바다로 적들을 유인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이걸 순순히 낚여줄까가 문제였죠. 100여 년간의 전국시대로 다져진 전투에는 도 같은 일본군이 여기 쉽게 넘어가줄 리가 없었고, 그게 해결되더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객진 자체도 굉장히 취약한 전술 중 하나입니다. 하객진이 막 무적의 전술이라는 생각이 많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무수한 전법 중에 하나일 뿐이어서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성공만 한다면야 적을 경멸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도 매우 컸던 게 하객진은 자기 전력을 양날개로 얇게 상계하는 것이다 보니 전개를 하면 따라서 양날개가 얇아집니다. 그러면 만일 적군이 그 중에 한 점을 집중 공격해서 이 날개의 균열 하나를 내서 뚫어낸다? 그러면 전군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즉 일본군이 한 점을 노리고 빠른 속도로 쐐기 대형으로 치고 들어오면 파회될 확률이 높았죠. 실제로 일본 전국시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케다 신겐을 상대로 하객진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 도쿠가와는 신겐의 1점 돌파 전술에 휘말려 하객진의 날개가 파괴되면서 패배한 적이 있죠. 그만큼 하객진은 뚫기가 쉬운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육전이었지만 수전에서도 전술의 기본 틀은 같으니 비슷하게 전개될 확률이 높았죠. 하지만 이순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객진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통할 것이라 본 것이죠. 그렇게 이순신의 전략은 확정되었던 한편 일본군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일본군은 자기가 속도하고 백병전이 장기라는 걸 알았죠. 왜냐면 일본 함선이 밑이 V자로 돼 있어서 속도가 빨랐고, 또한 백병전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강해져 있으니까 그 두 개가 주무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를 극대화하기로 합니다. 현재 견내량에 도착해 있던 그들은 거기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그 다음날에 공격하기로 한 것이었죠. 속전속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들은 대비가 안 돼 있을 것이니
기습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빠른 타이밍에 일본 배의 빠른 속도로 빠르게 치고 들어간다면 적은 당연히 당황할 것이었죠. 그러면 적이 우왕좌왕하는 틈에 판옥선에 접근해서 갈고리 걸고 이제 백병전을 딱 하면 되었죠. 즉 선제 공격을 통한 기습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일본군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은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순신의 하객진도 취약점이 있었지만 이 일본군의 기습 전술도 취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기습의 특성상 정보가 새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자기가 지금 어디 있으며 언제 공격할지를 들키게 된다면 적들은 미리 기습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가 새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비밀 유지에 만전을 기하던 일본군이었죠. 그러나 일본군의 이 정보는 이순신에게 금방 새버리고 맙니다. 그 부근에 있었던 조선 민초들 덕분이었죠. 매우 덕망과 신임이 두터웠던 이순신은 근방의 조선 민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백성들에게 수시로 적 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는데, 그중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일본군이 견내량에 정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때문에 이순신은 일본군의 위치를 알게 되고 조선 함대는 그 즉시 견내량으로 출동했죠. 1592년 음력 7월 8일 드디어 한산대첩에 막이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출동한 견내량 부근에서 조선 수군은 먼저 일본 함선 2척을 조우했죠. 그들은 조선군의 상황을 정탐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선 수군이 적을 발견한 이상 이순신은 지체 없이 작전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1단계 적을 꿰어낸다. 2단계 하객진으로 포위해 괴멸시킨다. 근데 이제 1단계로 적들을 큰 바다로 꿰어내려면 초반이 중요했습니다. 이 초반에 괜히 어설프게 유인해냈다가 적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작전이 바로 끝이었으니 말이죠. 이에 이순신은 아예 크게 미끼를 던집니다. 전체 저력의 10%나 되는 6척의 판옥선을 적군에게 진격시킨 것이죠. 그렇게 판옥선이 적진인 견내랑 깊숙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건 적의 아가리로 들어간 꼴이었고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의외로 와키자카를 약간 당황케 했습니다.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선군이 그걸 어떻게 알고 먼저 판옥선을 보내서 기습을 때려버린 것이라고 비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와키자카는 그럼 조선군이 우리의 기습 전략을 알고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자 와키자카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그는 이를 타개할 방안을 생각해내죠. 그는 그럼 적들도 기습을 채택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역습을 가자. 적들이 6척이 왔으니까 우리는 아예 전함대를 내보내서 맞대응하면 돼. 그럼 적은 숫자가 적으니까 당황해서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쫓아가서 우월한 속도로 따라붙으면 된다. 어차피 기습이 들킨 거 우리가 아예 먼저 치고 나가서 역습을 해서 기세를 얻자 하고 아예 초강수를 두어서 전함대를 돌격시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들 기습이 들킨 줄 알고 오히려 역으로 자기 함대를 전원 돌격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와키자카의 예상은 또 적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6척의 판옥선은 싸우려는 것 같다가 포기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에 일본 함대는 계속 추격했고 곧 견내량 입구에 있던 나머지 조선 함대와 조우했는데 또 이때 이순신은 또 한 번 크게 낚시를 합니다. 이번에는 55척의 판옥선 전 함대를 후퇴시킨 것이었죠. 그렇게 조선 전 함대가 일제히 견내량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와키자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다. 적들이 우리가 모두 나오니까 당황해서 도망간다. 그럼 추격하자.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이상 적은 우리에게 포도 못 쏘고 충돌 전술도 못 쓴다 하고 추격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일본군은 전 함대가 견내량에서 나와 넓은 바다로 조선군을 쫓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이야 신나서 쫓았겠지만 이렇게 이순신은 적의 기습 전략을 역이용해서 쫓아나올 수밖에 없게끔 했으니까 정말 이순신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일본 함대가 조선군을 쫓을 맛이 나게끔 조선 함대는 이제는 사방으로 퍼지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와키자카는 그럼 이제 저놈들 각계격파하면 되겠네. 더 가열차게 쫓아라 하면서 맹렬히 추격했죠. 일본군에게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산도 앞바다까지 유인된 일본군, 이제 더 큰 바다로 나온 건데 바로 이때 일본군은 놀라운 걸 목격하죠. 넓은 바다로 나오니까 갑자기 조선 함대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 돌연 멈춰서더니 선체를 갑자기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옆면이 일본 함대를 마주보도록 만들었죠. 배를 급선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고, 아까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것 같던 조선 함대는 어느 순간 학의 날개 형상을 펼치면서 서로 간격도 칼같이 유지한 채로 진을 형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당황했죠. 아니 속도를 줄이더니 갑자기 멈춰서 선체를 회전하는 거,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일본군은 난생 이걸 처음 봤던 게, 일본 배는 선체 밑부분이 V자이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회전 반경이 커서 제자리에서 그렇게 유연하게 회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판옥선은 배 밑부분이 U자 모양으로 완만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능수능란하게 회전할 수 있었으며, 판옥선은 또 좋은 게 노저는 시스템도 유연해서 노를 밀고 당기는 방향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노마다 추진력도 다르게 할 수 있어서 함선을 아주 신속하게 회전시킬 수 있었죠. 이렇게 판옥선이라는 배는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도망치다가 갑자기 칼군무를 추는 것 마냥 간격도 철저히 유지하면서 선체까지 회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이순신이 그만큼 주도 면밀하게 수군을 훈련시켰던 것이 컸죠.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일본군은 당황했지만 이미 그들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학의 날개 안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일제히 발포 명령을 내리죠. 이에 조선 수군은 마구 화포를 발사했고 일본 수군은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죠. 큰 건 구경이 13cm나 되는 조선의 화포가 일본 함선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와키자카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와키자카는 계속 돌격을 선택하죠.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 독한 것들. 하지만 괜찮다. 이번 한 번만 견뎌내고 계속 돌진해. 그렇게 어쨌든 맞으면서 적한테 달아붙으면 백병전을 벌일 수 있으니 우리는 한 점 하나만 깨면 된다. 어차피 조선군은 또 포 장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계속 진격하는 일본군. 그런데 갑자기 조선군은 또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펼칩니다. 판옥선이 일제히 또 반대로 선회하더니 이번엔 대포가 미리 장전된 배의 반대편면을 일본군에게 들이댄 것이죠. 그러면 장전할 필요 없이 곧바로 포를 사격할 수 있었고 또다시 한 포 사격이 시작됩니다. 일본군 배에는 또 구멍이 나고 피해는 삽시간에 2배로 증폭되었죠. 와키자카는 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이었죠. 아니 선체를 돌리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그걸 한 단계 더 활용해서 반대편 화포를 쏠 생각을 하냐는 것이었죠. 그만큼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배를 또 돌렸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서술은 없습니다. 다만 후대의 역사가들이 추측하는 것인데 이순신 함대 훈련도를 생각해보면 하객진까지 펼쳤는데 이렇게 배를 한 번 더 돌리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연속된 한포 사격으로 일본군에게는 피해가 누적되었지만 그럼에도 와키자카는 계속 돌격하기로 결정하죠. 이미 일본군 함대는 가속도가 붙었고 후퇴는 불가능했죠. 그래도 일본군은 꾸역꾸역 어떻게든 한 부분만 깨트리면 승산은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했고 이제는 조선 함대가 일본군의 조총사거리 안에 들 때까지 접근에는 성공했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조선 함대 사이에서 거북선이 나타나 길을 막아선 것이죠. 조선 태종 때 처음 우리나라 기록에 등장했다가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위해 급하게 제작한 이 거북선은 당시 조선에 총 5척이 존재했는데 한산대첩 때는 2척이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일본군의 앞길을 가로막았죠. 이순신은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모두 예측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거북선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북선의 투입은 정확했죠. 이때 일본군은 하객진 뚫으려고 쐐기 대형을 갖추어 한 점을 향해서 진격해오고 있었는데 이 길이 막혀버리니까 이 진격이 불가능한 것이죠. 거북선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격선으로 딱 절묘한 타이밍에 투입되어 활약하는 소수정예 함선이었는데 길을 막는데도 매우 유용한 게 육중하기도 하고 방어력도 좋아서 아주 틀어막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군 함선들은 갑자기 엉겨붙어서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거북선을 상대하자니 거북선은 화포를 사방에서 쏘아댔을 뿐더러 일본군이 가진 건 조총
조총과 백병전뿐인데 조총은 거북선에 별 타격을 주지 못하고 백병전으로 거북선에 올라타자니 거북선 위에는 각종 꼬챙이와 칼이 박혀 있어서 올라가면 고슴도치가 돼버립니다. 그 와중에 조선 판옥선들은 또 화포를 펑펑 쏴댔죠. 이렇게 되니 일본군에게 남은 것은 절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모든 전략은 파괴되었고 일본군은 포위돼서 이제 섬멸 단계에 진입했던 것이죠. 삽시간에 수십 척의 함선이 격파되고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방법이 사라진 와키자카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55척의 조선 수군이 73척의 일본군 함대를 격파한 한산대첩입니다. 여기서 조선 수군은 일본 함선 59척을 괴멸시켰고 특히 일본군의 대장선, 즉 가장 큰 함선인 아다케는 이때 총 36척이 있었는데 그중 35척이 박살나고 와키자카가 탄 한 척만이 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손실된 일본군은 9,000명에 달했죠. 일본 수군은 가까스로 14척의 배만 추스려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와키자카도 간신히 빠져나가서 섬으로 도망쳤는데 거기가 하필 무인도였던 바람에 열흘 동안 미역으로 연명하다가 뗏목을 타고 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 시즈가타케의 7본창이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그렇게 매우 치욕스러운 패전을 겪었죠. 참고로 와키자카는 나중에 이를 갈고 또 한 번 이순신과 맞붙지만 그건 명량해전입니다. 그때 또 이순신에게 만나서 깨지게 되죠. 그렇게 한산도 대첩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적도 만반의 준비를 다 했었는데도 이순신은 오히려 적을 역이용해서 유리한 곳으로 끌어내어 괴멸시켰죠. 그리고 한산 대첩이 끝나고 이순신은 또 승자만이 할 수 있던 걸 했던 게 안전한 위치인데다 승리를 기념할 수 있는 견내량으로 가서 일본군이 아직도 밥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 고스란히 진을 치고 하루를 보냈죠. 이로써 아군의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산 대첩이 끝났어도 또 다음에 거의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안골포 해전이었죠.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해전인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산 대첩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순신에게는 안골포에 40여 척의 또 다른 일본군 함선들이 정박해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긴 김에 기세를 살려서 그것들까지 박살내면 아주 좋을 터였죠. 그래서 이순신은 안골포로 가서 적선을 발견하고 또 하객진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간 그곳은 사실 하객진을 펼치기가 애매했습니다. 안골포는 지세가 좁고 얕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순신은 그걸 물리고 그 해안에 적합한 치고 빠지기 전술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포격을 가해서 적을 초토화시켰죠. 이순신이 한 전술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화시킨다는 훌륭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선 20척을 추가로 격파했고 한산대첩과 안골포해전 총합 79척의 적 전함을 격파하게 되었죠. 반면 이게 벌어지는 동안 조선의 배는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과가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완전히 전라도 길목 부근의 일본 수군을 괴멸시킴으로써 전라도로 쳐들어오는 일본 수군은 이순신에 의해서 완전히 날개가 꺾이게 되었고 조선 수군은 단번에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한산대첩으로 인해 임진왜란 전체 전황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이 전투로 인해서 일본군은 계획이 그냥 아예 틀어집니다. 일단 일본군의 전라도 점령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군이 직격탄을 맞았던 게 당시 일본군은 선조가 있는 의주까지 불과 3일 거리에 있는 평양까지 진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전라도를 차지하고 그곳의 제해권을 장악한다면 그 이후에 10만 명의 일본 원군이 전라도 앞바다를 통해 평양으로 공급될 계획이었죠. 그렇게 합세해서 진군을 한다면 선조는 며칠 내로 사로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본군의 전략인 바다와 육지를 모두 활용하는 수륙 병진 정책의 골자인데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 계획 자체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립한 조선을 육군과 수군 두 방향으로 유린한 계획이 아예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의 수륙 병진, 속전속결 전략은 거기서
끝장나게 되었고 이제 전쟁은 180도 바뀌어서 조선이 힘을 갖고 한쪽 팔이 잘린 일본에게 반격을 가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혼비백산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라는 해전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일본은 조선 수군에 대한 열세를 뼈아프게 인정해야만 했죠. 이처럼 한산 대첩은 임진왜란의 일본군의 기세를 완전히 꺾고 조선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활약한 이순신 장군은 이후에도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조선의 운명이 걸린 전투 때마다 눈부신 대활약을 해주었으며 이는 한민족을 일본인으로부터 구한 성웅 이순신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만일 조선이 점령되었다면 당시 매우 잔혹했던 일본군의 행동을 생각해봤을 때 한민족에게는 그야말로 참극이 닥쳤을 것이며 오늘날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걸 막아준 이순신 장군과 일본군과 결사적으로 맞서 싸워서 끝내 승리를 쟁취한 조선군의 용감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